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한강의 그 노벨상 수상. 며칠 지났는데도 사실, 뭔가, 현실감이 100%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워낙 이 노벨상이라는 것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로 워낙 생각을 많이 해왔고, 진짜 그 중에서도 이 문학상 같은 경우는 뭐 유태우가 뭐 영화에서 뭐 얘기했다면서요. 한국은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뭐 물리학상, 의학상 이런 건 어떻게 뭐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문학상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영미계통의 어떤 텃세도 있고 중국, 일본. 그러니까 한국어까지 오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어가 과연 그 세계 열강의 언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뭐 의구심인 거죠. 한국어가 우리끼리는 대단한데 뭐 워낙 쓰는 국민도 적고 그러니까 인구도 적고 또 전 세계에서 한국어 쓰는 나라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어에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 뭐 스웨덴 할리번이나 뭐 세계 출판업계가 과연 한국어를 번역까지 해가면서 그거를 해주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강 작가라는 분이 그런 어떤 핸디캡을 뚫고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한국어 자체가 상당히 힘이 파워가 세졌거나 뭐 거기는 이제 한국 기업의 어떤 역량도 있을 것이고 한국 국가의 뭐 국방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여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사실 뭐 우리하고 그렇게 큰 관련도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스웨덴 입장에서는 뭐 중립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로비를 아무리 한들 뭐 지금까지는 로비를 안 해가지고 뭐 그러면 뭐 고은이니 뭐니 황석영이니 이런 사람들이 뭐 안 됐겠습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인데 뭐 한강만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뭐 공지영이나 이런 사람들도 훌륭하고 한데 아무튼 한강이 이제 당선이 된 건 제가 봤을 이 채택이 된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은 한강의 영향인 것 같아요. 한강의 영향.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훌륭했고 다 좋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구 수 뭐 이런 것들 특히 언어 아시아에서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는데 한국까지 껴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딱 점핑할 수 있었게 해준 것은 역시 개인의 역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한강이 이제 노벨 그 평화상이 된다.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헤쳐나가려면은 이건희 회장이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10명, 20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천재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좀 쉬워졌잖아요. 뭐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쉬워지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요즘 제조업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짝퉁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핵심적인 뭔가의 어떤 차이점, 그런 디퍼런스, 이 디퍼런스는 결국은 한두 사람의 천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이라든지 중국보다 뭔가 월등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는 뭐 대량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의 이런 천재적인 생각이 결국은 그들을 우리가 딱 점핑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요번에 한강이 수상을 한 거 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서울대학이 제일 좋지만 훌륭하지만 서울대학에서 과연 노벨상이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사실 뭐 왠지 못할 것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역량도 부족해 보이고 대부분 또 뭐 서울대든 뭐든 웬만한 명문대들은 다들 뭐 연구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 취업하고 뭔 고시 복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대학 분위기로 만들어 놨잖아요. 특히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뭐 권력, 이런 걸 잡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어떤 뭐 기초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셀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세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문학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아마 서울대에서 나오거나 뭐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한강은 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저도 좀 신기해요. 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훌륭하길래 이걸 받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앞으로도 결국은 뭔 어떤 기관이나 집단의 힘이라기보다는 이런 개인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발휘해서 뭔가의 어떤 천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막 이건희 회장이 했던 얘기처럼 그런 생각이 정말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한강이 주는 어떤 화두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계가 온 거죠. 뭐 여러 대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에 온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참 잘했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자동차든 뭐든 게 다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이 목 끝까지 온 이 틀에서 더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걸로 가려면 결국은 이런 한강 같은 정도의 이런 어떤 천재급의 뭔가의 어떤 섬광,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천재의 슬러시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게 필요한데, 그 개념이 결국 뭐다?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 한국은 이제 부자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서 더 부자 나라가 되는 것도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죠. 왜냐면 뭐 워낙 부자 국가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부자이기만 한 나라도 많잖아요. 뭐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또 특히나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슨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다 부자잖아요. 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롤모델이냐라고 봤을 때, 한국이 과연 보면 싱가포르를 따라가야 되고, 뭐 아일랜드를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이냐, 인당 7만 불, 10만 불이 되는 게 이제 과연 최종 목표냐라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강대국이 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부자 나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부자 나라는 돈만 많은 거고, 강대국은 뭐냐면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본이죠. 일본은 물론 부자 나라이기도 하지만 뭐 싱가포르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 뭐 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건 아니지만, 뭐 인구수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세계에서 리딩 국가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일본의 나라를 강대국으로 딱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뭐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지식 수준, 국민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이 일본을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데 한국은 뭔가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사람들 수준이 좀 높은가?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어떤 물음표가 있었던 상황에서 한강이라는 어떤 작가가 한국 대단한데, 한국 수준 높아, 훌륭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 정말 좋은 상황에서 정말 좋은 어떤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또 잘 살고, 지금 상황이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4대 강국에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뭐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강대국이 돼야지만 여기서 우리가 부자 나라도 되고,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 발언권들을 내세우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우리 국가의 형세가 가지 않게끔 우리도 강력한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돈만 많아가지고는 저는 그게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돈 많은 건 얼마든지 뺏길 수가 있잖아,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안 뺏기려면 나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똑똑함, 그리고 나의 어떤 뭐 근육이라든지 뭐 벌크되는 어떤 몸이 있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걸 안 뺏기지. 그냥 멍청하고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연히 돈 버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방어할 길이 전혀 없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 멍청하고 저 사람들도 나를 다 멍청하게 생각한다면 금방 어떻게 만만하게 볼 거 아니야? 저 새끼 제 돈 내가 뺏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 수준이라든지 뭔가 국가적 역량이 된다면은 금방 가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어느 나라예요? 베네수엘라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만만히 보이는 나라가 된 거지. 만만히 보이는 나라. 그러니까 그 만만히 보이는 나라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아 보이고 똑똑해 보여야 되는 거야. 스마트해 보여야 되는 거지, 나라가. 그럼 그 스마트해 보이는 핵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결국 이런 어떤 문학의 힘 아니겠느냐. 그럼 그 문학의 힘은 결국은 한국어의 힘이고, 한국어는 이 한국어가 힘이 센다는 것은 한국어를 쓰고 있는 국민들도 힘이 세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럼 한국 책을 또 출판하려고 하는 그런 뭐 전 세계적 선진국에 있는 출판사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더더욱 한국어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한국어 역량이 늘어나고 한국의 어떤 문화의 힘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한국 문화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것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게 뭐냐? 바로 이번에 이게 한강에 노벨 문학상의 수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노벨 의학상을 받는다든지 노벨 과학상을 받는다 그래서 과연 한강이 이번에 수상한 노벨 문학상만큼의 어떤 파워풀한 것을 낼 수 있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미 너무 많은 나라들이 뭐 의학상이나 문학상 이런 걸 했던 거고, 또 사실 뭐 그걸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지금 한국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국가 산업이라든지 대기업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고, 또 응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한테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뭐 경제학상이라든지 뭐 의학상, 화학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했다 그래서 한국이 돈 많이 벌게 딱 돈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 예. 왜? 이미 다른 곳으로도 많은 돈을 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처해 있는 현실은 뭐냐면, 한국 돈은 많은데 뭐 지적 능력 좀 없잖아. 너희들 뭐 그냥 돈밖에 모르는 뭐 황금 맞는 주에 짜든 애들 아니야? 막 이런 이미지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뭐 화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좀 없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벌이를 하기 위한 건데. 근데 유일하게 노벨상 중에서 뭔가 지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게 돈벌이하고 100%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벌이로 연관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문학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 막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K방산부터 뭐 K푸드 다 준비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 없었잖아요. 하나. 먹은 것도 잘 먹고 뭐 음식도 잘 만들고,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돈도 많어. 외제차 끌고 다녀. 집도 막 좋아. 음식도 잘해. 외모도 잘생겼어. 근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그게 뭐지? 지적 능력이 좀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상태가 지금 한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태를 완전히 한 방에 인수해 준 게 뭐냐면 한강의 노벨 문학상의 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부자 국가에서 강대국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한 나라잖아요. 그럼 그 강함의 핵심은 요즘에 뭐겠어요? 뭐 군사력이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군사력을 받쳐줄 수 있는 스마트함인데, 이 스마트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국민이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다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거를 한강이 어떤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을 뭐 진영 논리로 나눠가지고 뭐 이게 뭐 4.3 뭐 제주도가 어쩌고 뭐 5.18이 어쩌고 역사를 왜곡했네 뭐 이 개소리 하는 것도 저도 보수지만 짜증나요. 왜 우리가 스스로 그걸 역량을 축소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는 현실적인 민족 아니야? 아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벌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다시 볼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봉준호가 블랙리스트였고 걔가 무슨 좌파고 기생충이 무슨 좌파네, 그리고 뭐 한강이 좌파네, 그게 왜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좌파든 우파든 돈 많이 벌어주면 땡큐야. 막말로 봉준호 때문에 넷플릭스는 머리 나가가지고 문화 웨이브 나가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응? 아니, 한강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몇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부자 되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4.3이 어때? 5.3이면 어때? 그게 제주도 4.3 사태인지 뭔지 우리가 알게 뭐야.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무슨 한강이 무슨 그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제주도 4.3 사태를 규명하라 그랬어. 무슨 5.18을 다시 뭐 재조정하라 그랬어. 자기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건데, 그거 가지고 막 과민 반응 일으켜가지고 정유란에 뭐 김균환에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거든 거 한심해서 그래요. 걔는 보수도 아니야. 그것들은 보수라는 것은 뭐야? 억울하면 출세해라가 보수 아니에요. 아니, 억울해서 출세했는데 왜 지랄이냐고. 갑자기 욕이 나오네 또.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줬으면 좋은 어떤 지금 베이스먼트에서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누리TV니 뭐니 거기서 계속 개떡 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좌파 어쩌고. 여기서 왜 좌파가 나와? 좌우파가 여기서 왜 나와?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인터뷰 보니까 그냥 완전히 순수한 사람이더만, 겁도 많고 말도 조심하고, 좌파들은 말 함부로 하고, 누구야 그 민주당의 말 함부로 하는 놈 있잖아 그거. 그럼 국회의원들처럼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더만 뭐가 좌파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좌파가 무슨 본인이 내가 무슨 좌파라는 게 뭐예요? 뭐 공산혁명을 하자 그래 좌파인 거지. 걔가 무슨 거기서 뭘 하자 그랬어 뭐라 그랬어. 그냥 그걸 가지고 본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글을 쓰는데 그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호의호식하고 강남 아파트에서 막 배때지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는 게 그게 무슨 그걸 뽑아주겠어. 아니면 무슨 어떤 아픔이 있는 걸 가지고 소설을 써야지 그걸 뽑아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정신문화적인 자산인 건데, 그 배경을 가지고 소설을 써서 됐으면은,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해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종합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정신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가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4.3 사태를 그걸 너무 빨갱이 아니냐, 5.18 빨갱이 아니냐, 말도 안 돼. 보면 이 대한민국 보수는 다 이 계급장 떼고 병신, 진짜 답답해. 이러니까 맨날 민주당한테 휘둘려가지고 개잡듯이 앞에서 말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유튜브로만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니 뭐니 이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고, 금투세 폐지도 못 시키고 앉아가지고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모든 게 그냥 쉬운 말만 하잖아. 쉬운 얘기. 응? 이걸 가지고 진정한 보수라 그러면 이 한강이 이렇게 수상된 거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더 부강하게 되고 강대국이 되는지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늠을 해야지. 한강이 수상한 거는 됐고 4.3 사태하고 5.18을 얘기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제가 정말 보수를 지향하고 보수를 지지하지만 이번에 정의라 이건 쓰레기고 김규나 쓰레기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문열 같은 작가가 논평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것도 안심해요. 이것도 안심해. 여기서 이거를 왜 이데올로기가 나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전 세계를 제패할 뻔한 이유가 뭐겠어요?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뭘 그렇게 할 민족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총이 아니라 펜으로 이 정도를 만들어냈으면,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 문화강국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걸 또 활용해가지고 한국을 더 발전시킬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무슨 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고 광주 사람인데 여자하고 페미니스트고 4.3 사태 5.18 얘기하고 이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보수야? 보수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결과물, 합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도출해서 뭘 만들 것이냐, 이걸 생각했지. 왜 이 상황에서 이데올로기가 나와요? 응? 그리고 막말로 보수라는 것은 공산주의도 포용해야 되는 게 보수야. 왜? 보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인정해줘야 돼. 다만 뭘 인정 못한다? 북한은 인정 못하는 거야. 왜? 북한은 쓰레기니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니까. 저기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를 우리 인정 못하는 거지. 난 공산주의가 좋아. 난 사회주의가 좋아. 이걸 인정해줘야지. 이걸 인정 못하면 그건 권위주의예요. 그건 옛날에 박정희 때나 중앙정부부 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왜 인정을 못해? 그게 보수지. 다양성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저희가 공산주의 사상이래. 제가 광주 5.18을 다루었는데 4.14, 광주 5.18 다루면 안 돼? 4.3 사태 다루면 안 돼? 그럼 그 얘기 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논리야? 그건 또 무슨 전체주의적인 생각이야? 그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보수를 갉아먹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강이 이것을 수상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전라도나 광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또 도약하고 점핑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수든 좌파든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